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천천히 이제 풀어갈 예정들이고, 미국이 과연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국에 골디락스 시기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골디락스 시기가 뭐냐면은, 골디락스란 뜻은 경기가 불황이거나 호황이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니고 경기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골디락스 시기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으로 따질 때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흥국에 대한 인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란 나라도 지금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신흥국에 있는 골디락스 시기, 지금 코스피만 봐도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골디락스 박스권을 좀 유지했습니다. 약 5년 동안 우리나라도 뭐 경기가 크게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상태도 없었고, 그냥 현상 유지를 간신히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빼고. 일본은 미국이 이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QE를 진행했는데, 양적 완화를 진행했는데, 일본도 이제 돈을 시중에 계속해서 풀면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 왔고, 중국은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처럼 기술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잠깐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 외의 나라들 비교하면 뭐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골디락스 시기였습니다. 신흥국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2017년도부터 해서 이 골디락스 시기가 끝났는데, 대대적인 뭐 법인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미국이 경기 최대치 호황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경기가 그렇게만큼 호황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앞으로 내년만큼의 미국이 경기 실적을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출난 이유가 쉘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 효과라든지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같이 맞물려서 작년에 최대치 경기 호황을 이끌어냈는데, 이 법인세 효과가 2020년도에 최대치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효과가 이제 2021년도 되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 법인세 효과로 이제 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법인세 효과가 최대치를 이루면서, 그리고 내년 되면은 트럼프의 재선 이슈가 있고, 아마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들은 이제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 거다라는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말했던 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제 역전 현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당장 이제 트럼프의 재선 이슈도 있고 해서 아마 트럼프는 미국의 경기를 방어하기 바쁠 겁니다. 아마 방어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골디락스 시기가 이제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약달러, 저유가, 저금리, 지금 이 세 개를 써놨죠. 이 세 개가 통칭 3저 형상이라고 합니다. 3저 현상. 약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골디락스 시기로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저는 접어들 것 같아요. 이 3저 현상이 첫 번째로 발생했던 시기가 1980년도 때일 겁니다. 이때 3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신흥국 제조국들이 제일 많이 수혜를 입었던 시기가 이제 3저 현상 때문에 그런 수출국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이거를 호황
삼저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그때도 우리나라도 그때 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혜를 받았던 나라 중. 이제 미국도 이제 이 삼저 현상으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미국의 점점 골디락스 시기가 좀 접혀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중미무역이 언제 끝나나입니다. 중미무역이 언제 끝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미무역으로 해서 무엇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중미무역이 언제 끝나나, 언제, when,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나, 지금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미무역이 언제 끝나냐는지는 저는 올해, 저번 영상에도 이제 말했지만 올해 내로 끝날 것 같고, 올해 안 끝나더라도 역시나 2020년도에는 강한 트라이는 이제 못할 거다.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는 그런 큰 이슈들은 이제 만들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무엇이라는 게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 지금 첫 번째 말했듯이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나? 이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 오늘 영상이나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금융정책 개혁입니다. 이 금융정책 개혁의 필두가 되는 것이 초이스 액트고요. 이 초이스 액트를 도드 프랭크 개정안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뭐 초이스 액트를 도드 프랭크 개정안이라든지 대체 법안이라든지 좀 표현에 대한 이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도드 프랭크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게 초이스 액트인데, 어떻게 보면 도드 프랭크 법안을 완전 없애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초이스 액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 표현들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게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이 초이스 액트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도드 프랭크 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면은, 도드 프랭크 법안이 실제로 이제 시작됐던 거는 2010년도입니다. 이제 이 법안이 왜 시행됐냐 하면은 미국의 금융위기 시절 오바마가 금융위기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각종 투자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은 법안들이 도드 프랭크 법안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오바마가 대대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각종 투자를 모두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찍어내는 돈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경기를 커버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들어서고 이제 현재 미국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드 프랭크 법안이 그거를 규제에 대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트럼프가 금융정책 개혁에 나섭니다. 트럼프의 주변의 싱크탱크들은 월가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원래 도드 프랭크 법안은 그 월가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런 법안이기도 해요. 트럼프의 싱크탱크들이 이제 모두 물갈이 되면서 월가 사람들로 이 금융정책 개혁에 대한 그런 입김이 좀 더 세졌지 않나 좀 싶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트럼프가 금융정책 완화에 대한 정책의 상하이 의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사인이 끝난 상태고요. 그중 내용이 볼커룰 완화입니다. 이제 볼커룰이 뭐냐고 하면 미국의 모든 은행들의 위험 투자 자금들을 모두 막아놓은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18년도에 이런 위험 투자를 막아놓은 법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의결이 벌써 끝났고 이제 트럼프의 사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완화된 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규제는 이제 미국의 탑 6개 초대형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초대형 은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티은행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런 큰 은행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초대형 은행 또한 자기 자본으로 위험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일부 허용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초대형 은행들,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은행 이런 초대형 은행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식이나 위험 투자 자금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놓은 게 보입니다. 올해 초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일정의 외인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꽤 많이 들어왔던 이 배경들이 이 볼코르 완화에 어느 정도 한몫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초이스 액트나 볼코르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은 천문학적인 쌈짓돈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0년에 모든 투자 규제를 막아놓은 법안이 도드 프랭크 법안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달러는 시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금융기관들의 대출이나 그리고 투자를 모두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이 시중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달러는 계속해서 시중에 나오는데 투자, 대출 다 막아놨으니 이 돈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잔량에 대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지급 준비금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일정 맡겨두는 자금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얼만큼 넣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돈들은 나중에 은행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대비성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맡겨두라고 정해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정해둔 자금을 넘는 초과하는 자금을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차트가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차트인데요. 2010년도 보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돈들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쌓이고 있죠. 그럼 이런 시중에 달러를 찍어내는 돈들은 다 중앙은행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나 지금 트럼프의 싱크탱크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이 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지금 중앙은행에 쌓여 있는 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금융정책 개혁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도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연준의 은행 투자 규제 완화. 미국은 원래 은행 주식이나 은행에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연준한테 모든 허락을 받고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모든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할 때. 근데 이제는 그런 허락 없이도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 풀리게 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미국이 이제 그렇게 될 상황들을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은행 투자 규제들을 이제 점점 완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반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통해서 이거를 이제 위험 투자 자산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투자 자산에서 수익성이 생기게 되면 미국 은행에 대한 주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죠. 초과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위험 투자 자금에 투자를 한다 시나리오에 대한 반증을 하는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여튼 이런 중미무역 전쟁을 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방향성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성,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리고 금융버블, 그리고 참저 현상으로 통한 금융버블이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